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종환TV 부동산 애널리스트 TV를 운영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나라 굴지의 이 중개법인에 갔더니 더 빌딩이라는 곳이었는데요. 마침 저의 그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회사도 요즘 부동산 박사들이 많이 늘어서 그런지 거기 두 분 박사를 만났더니 다 저의 유튜브를 빠짐없이 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식인들이 많이 보구나. 또 거기 더 빌딩의 대표께서도 또 저의 팬이라고 말해 주어서 어제 맛있는 점심하고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힘이 난다는 말 드리고 우리 지금 구독자 수야 제가 이제 적극 홍보를 안 하고 또 제가 편집이나 이런 걸 안 하니까 그런데 내용은 많이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에서 그리고 오늘도 또 유로 상담 고객이 다녀갔고요. 계속 다녀갑니다. 예, 그리고 아주 결과에 만족하는 모습을 당장 알 수 있잖아요. 눈빛만 보아도. 이제 말하자면 압구정동에 건물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언제 사야 팔아야 하는지 말하자면 또 서울에 그 고급 강남의 주상복합을 가지고 있는데 샀으면 이걸 이제 언제 파는 게 좋은지 또 더 나은 곳으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타면 어떨까 그런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멘트한 해법을 가지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마다 다 다르죠.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빌딩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네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뭐죠? 하나는 탄핵 정부하고 조기 대선 가능성입니다. 저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가서 공수처에서 오늘 체포영장이 오늘 실패했다, 집행을 못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탄핵 정국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그런 얘기했죠. 이 전국의 불안이 경제의 악영향으로 이어져서는 특히 국가의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 지식인의 입장에서 또 전문가 입장에서 저도 똑같은 그분의 말씀에 공감이 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가 이제 탄핵 정부가 조기 대선 가능성, 새 정부가 나타날 가능성, 현재는 출현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도 정책에도 변화가 상당히 많이 올 걸로 보입니다. 가장 큰 게 역시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지요.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윤석열 정부는 어쨌든 종합부동산세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런 폐지를 내걸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음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현재는 여론이 높잖아요. 예상이 높잖아요. 다주택자 감세는 부자 감세 이렇게 볼 때 지금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이런 거는 좀 불투명해졌다 하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감면 가능성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만 이건 좀 감면할 필요가 있다. 1주택자 이런 것들은 아마 큰 변화가 없이 좀 이어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리가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에는 물가가 발목을 잡죠. 그러니까 환율이 고환율이 되고 고물가가 되면 금리도 내리기 어렵고 또 하나는 7월 이후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될 예정인데 이 부분도 생각보다 대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금리도 그렇게 많이 내리기 어렵고 올해까지는 대출 규제 완화도 대폭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유는 아시죠? 그 고물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문제도 있고 또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러나 또 이재명 그 새 정부가 만약에 들어선다면 저도 모르니까 만약에 들어선다면 그러나 재정이나 금융의 완화 쪽은 좀 더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도 보면 돈이 너무 많이 조이게 되면 내수가 부진해서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성장성,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재정 확대가 됐던 이제 통화 완화가 됐던, 통화 완화가 되면 M2M은 얘기했죠. 한 4.48조 정도 돈이 있는데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 부동산 시장으로 적어도 한 30% 정도는 이 돈이 유입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거는 저 얘기를 들으셨던 분은 충분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많이 증가할수록 자산 시장의 활성화 효과도 특히 부동산은 크다. 내년에 올해 자꾸 내년이라는 입이 붙어서 그런데 입주 물량 신규 분양이 감소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직방위 조사에 따르니까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아파트 올해가 약 24만 가구 정도 됩니다. 작년에 30만 가구보다 좀 줄어들게 되죠. 다만 서울은 3만 가구로, 서울이 이게 이제 직방위 자료는 다른 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올해 서울의 입주가 2만 3천에서 3만 1천 가구로 오히려 증가한다. 30%. 그렇게 되면 이 말이 진실이라면 아파트 전세 가격은 생각보다 오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매입 수요가 전세 수요로, 그래서 집을 안 사니까 그런 수요가 변수가 되겠지만, 하여튼 올해는 전세 가격도 서울만 놓고 보면, 또 경기도는 조금 다르지만 볼 수 있고, 문제는 2026년이 가장 심각하고 2027년까지가 입주 물량과 분양 물량이 좀 줄어든다. 그러니까 착공 물량이 줄었으니까 분양 물량이 준다는 거고, 또 분양 물량이 줄었으니까 입주 물량이 2026, 2027년은 뭐 지역마다 다르지만 20 내지 30%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2026년도에 굉장히 오를 가능성이 많아요. 매매하고 2020. 그다음에 이제 건설 부동산 PF 부실 문제인데, 저도 김주현 전 장관이 위원장님하고도 얼마 전에 대화를 나누는데, 이 부동산 PF 부실 문제를 이분이 계실 때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해서 좀 해결 방안을 거의 찾았는데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레고랜드 사태로 이게 빚어진 건데 참 좀 속도가 빨랐으면 좋겠어요. 저 말 좀 이해되시나요? 이제 이 조그마한 나라에 IMF도 경험했고, 또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짐도 다 우리가 이때 경험했던 반데 왜 이렇게 미미적거리는지, 말을 잘못하면 또 현 정부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또 최상목 부총리가 대응으로 저도 뭐 아는 분이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옥석을 구분해서 다 할 수 있거든요. PF장이 어느 곳이 건실한지 또는 회생 가능한지, 이거는 어려운지 하는 것들은 글쎄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이는데 좀 빠르게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이제 공사비 문제 있죠, 인건비, 이런 문제만 좀 가라앉으면 부동산도. 근데 이것도 왜 해결을 빨리 못하는지, 제가 늘 말하잖아요. 중국하고 공급망, 시멘트, 철근, 목재 이런 거 다 미국이거나 일본이나 유럽은 중국산 품질이 한국보다 더 좋아요. 나쁘지 않거든요. 가격은 엄청 저렴하고요. 그리고 인건비도 그래요. 지금 젊은 동남아에 우리 뭐 공사 현장에서 MZ세대들은 일 안 하려고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5, 60대들만 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건설회사 입장에서도 정말 답답하게 이럴 데가 없죠. 근데 이거 하나 해결 방안이 왜 없을까요? 참 이러는데도 좀 말 잘못하면 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다 그러고, 뭐 너는 뭐 잘할 것 같냐 이러고, 또 저도 정부 관계 회의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썩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뭐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또 뭐 현 정부도 그런 걸 하지도 않다가 또 뭐 이렇게 비상개혁까지 선포하고 하니까, 뜬금없이 이렇게 하니까 정말 답답하고 화가 심정이 같을 겁니다. 빨리 새 정부가 들어서서, 근데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잘할까?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또 마음에 걸리는데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올해 바꿔지는 제도 한번 얘기했죠. 부동산 특히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는데요. 올해는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까 좀 말했는데, 30가구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가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매입평은 수도권 6억 원에서 또 지방 3억 원에서 9억, 또 수도권은 9억 원, 지방 6억까지 좀 높아진다는 점, 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본 확정을 위해서 출자를 한다는 점, 이건 좀 필요하죠. 특히 공공분야 뉴홈이라고 그러죠. 이게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뭐 발표하고 실적은 좀 다른데, 지금 뭐 국토부가 이런 거는 잘한 것 같아요. 계획대로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방에 아파트를 샀을 때 제가 여러 번 이 유튜브 통해서 말씀드렸죠. 지방 같은 경우는 세제, 금융, 특히 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임대사업 혜택을 주어지지 않으면 지방의 수요를 진작하기 어렵다. 지금 빈사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대책을 안 내놓은 거는 도대체 정말 100번 양보해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방 경제도 안 좋고 또 미분양도 쌓여 있고 거래가 안 돼요. 공인중개사들도 볼멘 소리가 많고, 또 그게 지방 경제가 부동산이 한 15% 전체 돌아가야 뭐 아이도 낳고, 여기 또 연관 산업 많잖아요. 이사 심센터도 그렇고, 또 여기 그 여러 가지 뭐 이삿짐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여기 관련되는 사람이 한두 개가 아닌데, 왜 이렇게 지방에 아파트 이건 투기가 부는 것도 아닌데 고점 대비해서 30-40% 세종도구로 다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거 정말 이건 직무유기거든요. 저는 처벌까지 해야 된다고 강하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정부가 뒤늦게라도 지금 2026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유예한다고 그러고, 종부세 지방은 1세대 1주택자 이런 것들은 또 완화한다고, 특례 기준도 3억에서 4억 원, 이제 뒤늦게나마 만시지탄이지만 잘한 거라고 봅니다. 지방은 이렇게 해서라도 바로 회복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말 하는 이유는, 이제 지방 아파트도 세제나 금융상의 혜택이 주어지고 이제 바닥 찍으면, 서울이 저 개인적으로는 정책의 타이밍이 중요한데, 올해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10월까지 올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10월경에 이 지방 경기 부동산 경기 부양 대책이 딱 나왔으면 좋았어요. 더 추가로 가라앉는 거 이건 막을 수가 있었잖아요. 이미 서울은 또 많이 수도권에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또 기사가 보니 양극화인데요. 이제 양극화가 오히려 이런 지방에 경기 진작책이 나오면 좀 완화될 가능성은 언제까지 양극화를 손 놓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가진 자만 배가 부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해고, 수도권은 부동산이 올라서 좋고 지방은 내려서 울고 있고, 이 정책이 뭐예요? 이런 양극화를 완화하고, 그렇죠? 너무 과도하게 하락한 곳들은 좀 올려야 되는데, 뭐 대통령부터가 그런 데 관심이 없었는지 또 뭔지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뒤늦게라도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올해 상반기에는 지방도 전세 매매 저점 찍고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속도감 있게, 발표만 하고 또 안 한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속도를 내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나라가 어려울수록, 탄핵 정국일수록 우리 그 정책을 맡고 있는, 또 그리고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발목을 잡을 게 아니라 최상목 대응 체제에서, 저도 그렇게 좀 야당 국회의원 만나면 얘기하고 있거든요. 밀어줄 거는, 경제가 망가지면 뭐 그렇게 야당도 이득을 얻을 게 있나요? 이제 정리하면 수도권 이제 올해는 큰 시장에 막 큰 변동성이 나올 것 같은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하반기 이후에는 상저하고 좀 안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 같은데 특히 부동산 경기는 극도로 가라앉고 있어서, 아까 건설회사 공급을 좀 늘려주는 그 얘기했잖아요. 입주 물량, 부장 물량 줄어들고 있어서 정부도 여기에 공사비도 낮추고 인건비도 좀, 그리고 PF 문제 이런 거 좀 빠르게 해결해라.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이거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각에서 말하는 폭락이 온다, 뭐 이제는 다 망했으니까 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답답하고 정말 참혹하고 화가 나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좀 긴장하고
바짝 정신을 차려서 하고, 또 국회도 또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경제에 좀 제발 신경 좀 썼으면, 부동산은 큰 변화 없다. 이제 크게 오르거나 내리는 건 없다. 조금 더 참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또 저는 아파트 다주택을 많이 갖는 것보다는 이제 서울도 변화가 굉장히 많죠. 서울은 한 10년에서 20년 성장하기 때문에 지금 올 상반기에 좋은 투자처, 어느 지역이 뜰 것인가, 어떤 부동산이 오르는지, 그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하나씩 여러분의 궁금증을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